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2026년 5월 21일 이 날짜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제 삼성전자 노조가 이날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2024년에 처음 발생했고 불과 2년 만에 두 번째 파업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년간의 긴 침체를 막 벗어나려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HBM3로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했고 올해는 HBM4를 앞세워 젠슨 황이 직접 GTC 2026 행사장에서 삼성 부스를 찾아 친필 서명을 남길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200조 원. 이는 사실상 지난해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파업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2000년대 초반 현대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고 수출 납기는 지연되며 미국 딜러들은 점점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노사 리스크 때문에 투자하기 불안한 기업이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 위기를 넘기고 글로벌 4위 완성차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파업 때마다 주식을 팔았던 사람과 오히려 버티고 모아갔던 사람의 수익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삼성 파업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실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파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세계 노조 재적 조합원 8만 9,874명 가운데 73.5%인 6만 6,01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3.1% 즉 6만 1,45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쉽게 말해 직원 10명 중 7명이 파업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첫 번째 파업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는 일부 노조 중심의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 실제 현장 참여율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생산 차질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 동행까지 3개 노조가 동시에 결집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동자 대부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노조는 조합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파업 시 회사는 약 10조 원의 손실을 입는 반면 직원들의 손해는 약 4천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10조 원, 직원 입장에서 4천억 원, 이 구조만 놓고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협상 카드입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회사에 가하는 압박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측과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최대 구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양측의 추정치를 종합해보면 이번 파업은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이해관계가 걸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사측이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는데 왜 노조는 거절했을까?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파업의 핵심입니다. 먼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꽤 파격적입니다. 임금 인상률 6.2%,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저리 대출, 자녀 출산, 경조금 확대, 자사주 20주, 패밀리넷 100만 포인트. 자,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가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할 경우 SK 하이닉스보다 높은 성과급을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 상한이 연봉의 50%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상한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인당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노조의 핵심 불만입니다. 특별 포상은 어디까지나 올해 한 번입니다. 내년 실적이 나빠지면 다시 기존 상한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성과급 체계 자체를 영업이익 기반으로 바꿔 장기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 기반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 메모리 사업부처럼 큰 흑자를 내는 조직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 반대로 시스템 LS, 아이나 파운드리처럼 아직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인 사업부는 성과급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추정에서는 성과급 지급률이 기존 47% 수준에서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노조 안에서도 메모리 엔지니어는 대박, 파운드리 엔지니어는 삭감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소입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싸움이 아니라 성과급의 구조와 미래 분배 방식을 둘러싼 훨씬 더 큰 게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번 파업이 반도체 생산에 얼마나 타격을 줄까요? 공장은 자동화돼 있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자, 단기 파업이라면은 생산 라인이 즉각 멈추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타이밍과 품질,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년간의 부진을 딛고 막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 본격 진입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일부 물량까지 흡수하며 공급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해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처음으로 앞서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파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HBM 생산은 단순한 조립 공정이 아닙니다. 핵심은 수율입니다. 미세 공정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온도, 압력, 공정 조건을 계속 미세 조정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빠지면 바로 라인이 멈추는 구조는 아니지만 수율이 흔들리면서 생산 효율과 품질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엔지니어 한 명의 공백이 결국 불량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HBM 공급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또 메모리 가격이 5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입장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HBM 납품 실패 이후 어렵게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막 공급망에 다시 올라탄 상태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AI 반도체 시장 전체에도 영향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오디션에서 계속 탈락하던 가수가 드디어 메인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목이 쉬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는 극적 합의입니다. 협상은 아직 완전히 끊긴 게 아닙니다. 최근 전영현 DS 부문장 부회장이 직접 노조 측과 만나 대화 의지를 피력했고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4%부터 15%까지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메모리 사업부 기준 1인당 약 3억 1,500만 원 수준의 보상이 예상됩니다. 제 상한 폐지에 상당히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당이 강한 호재가 됩니다. 노사리스크 해소 플러스 HBM 슈퍼사이클 플러스 영업이익 200조 목표가 동시에 재조명됩니다. 시나리오 B는 파업 현실화입니다. 4월 23일 평택 집회 이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당이 주가 충격, HBM 납품 지연 우려, 엔비디아와의 관계 불안,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 타격,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로 쏟아집니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을 벌일 경우 손실이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삼성 직원들이 돈을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 산업에서 보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실적이 좋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적이 꺾이기 전에 핵심 인재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우수 인재들이 조용히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 상한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적이 나쁜 해에는 기업의 재무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은 해가 있으면 반드시 나쁜 해가 옵니다. 결국 이건 보상의 유연성과 재무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 한국 대기업 전반의 보상 패러다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떠해야 하나? 체크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월 23일 평택 집회 이후 협상 흐름입니다. 이 이후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파업 수순으로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특히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의 직접 교섭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HBM4 납품 및 수주 흐름입니다. 파업 우려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추가 수주가 이동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삼성 리스크가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당이 변동성을 기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은 2025년 17%에서 2026년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존재감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이 장기 구조 자체가 훼손되는지 아니면 단기 노이즈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리스크도 짚고 가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성과급 상한이 완화되면 DX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다음 사이클 하락 국면에서는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파업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2024년처럼 생산 차질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시나리오든 당위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손절이나 풀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포지션을 점검해야 할 구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문장, 삼성전자는 지금 HBM으로 부활하는 타이밍에 성과급 제도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내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 두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극적 합의로 끝난다 대 이번엔 실제로 터진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